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시장,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보시면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맵을 한번 보시면 아주 초록초록한 모습입니다. 약간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에너지 주식들이 다 올랐고요. 컨슈머 디펜스 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일단은 조금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일단은 컨슈머 디펜스 쪽이 빠진 이유는 소비가 둔화될 거다 라는 이유인데 다른 주식들은 소비에 영향을 안 받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는 5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면서 49까지 갔다가 조금 올라온 상황이죠. 얼마 전까지는 74였습니다.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갈 뻔했었는데 예. 어쨌든 다시 떨어졌고 조금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정크본드 디맨드가 익스트림 피어다.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아니라 페드 펀드 선물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베팅하는 모습을 보시면 일단은 금리를 많이 올릴 거다. 지금 최고 높게 보는 쪽은 일단 주류는 지금 5.25에서 5.75까지 올린다가 거의 주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5, 25, 25 올리고 금리를 쭉 유지하다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거다. 뭐 요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연준에서는 이야기하기로는 점도표에 5.1로 찍어놨죠. 중간값인. 그래서 연준 말을 안 믿기 시작한 거죠. 시장이. 예. 또다시 시작됐다. 연준이 금리를 더 높이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못 올려라고 하더니 우리 금리 이만큼 올릴 거야라고 했더니 더 높이 올릴 거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좀 비이성적인 시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일단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스틱 총재가 우리 25bp 올릴 거야 라고 했더니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월러 이사라든지 뭐 다른 연준 이사들 누구였죠? 있는데 발킨도 나와가지고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3개월물은 잘 따라와줬고 2년물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죠. 근데 10년물 보시면 10년물, 20년물, 30년물은 말을 안 듣습니다. 연준이 아무래도 이런 금리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단 그런데 일단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4%가 넘어가면 무조건 담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4.25 이런 데 가면 정말 땡큐다. 그런 마음으로 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47.7. 이전보다 0.3% 올라가지고 47.7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단기적 반등일지 아니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건지 일단 50 이하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중국의 영향인지 어떤지 이런 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커머디티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알루미늄, 구리, 전자제품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물질들, 그리고 철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알루미늄은 또 빠졌다가 오르죠. 그리고 내추럴 가스 뭐 이런 쪽도 있고요. 어쨌든 둘 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리지가 나는 부분,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철 제품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 컴포넌츠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전기 부속, 그리고 전자 부속 이런 쪽이죠.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만드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지더라도,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소비를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음 달 ISM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단기적 반등인지 중국에 의한 경기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러면 CPI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유동성 쪽이죠. 이거는 연준의 RRP 계좌, 한마디로 리버스 레포 계좌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유동성이 0레포 계좌에서 많이 빠져나왔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중은행들이 0레포 계좌에 다시 돈을 넣기 시작을 했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부의 TGA 계좌입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그쪽인데 부채 한도 늘려놓고 또 돈을 풀고 있죠, 계속.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못하면 또 요렇게 또 되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GA 계좌 3월 달 보시면은 this month 이쪽 보시면 됩니다. 3월치인데 요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3월을 지금 요만큼 벌고 요만큼 써서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제법 돈을 많이 쓰고 있죠. 전부 다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이쪽으로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 리펀드가 아직 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후에 세금 보고를 조금 늦게 하는 사람들은 이 발생을 할 테니까 TGA 계좌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6월 달쯤 바닥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때가 8월, 이때가 10월, 두 달 정도 있으면 요 속도대로 돈을 쓴다 그러면 네, 그쯤 되겠네요. 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재무부의 부채 한도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러면 엄청난 악재가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지금 집값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있지만 근데 지금 쉘터 관련된 CPI 보시면 전혀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 끝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렌트비가 도대체 하락을 하려면 지금 보시는 게
빨간색 선이 CPI 중에 렌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렌트비가 도대체 빠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라고 찾아봤더니 모기지가 빠지면 됩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 30년 모기지 레이트인데 30년 모기지 레이트가 빠져야만 렌트비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 30년 모기지를 땡겨서 집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렌트를 내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은행에 갚아야 될 대출 이자랑 원금이랑 동일하죠. 계속. 근데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미국 내에 CPI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렌트비를 낮춰서 이 CPI를 낮춰야겠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렌트비는 결국엔 모기지 레이트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금리를 더 낮게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싼 값에 모기지 금리로 땡겨서 이 렌트에 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렌트비가 빠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네, 이 렌트비 관련돼서 CPI가 하락이 나오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렌트비 대비 집값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질 때를 보시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크로스가 나는 게 보이시죠? X자로. 한마디로 집값이 렌트비 대비 집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렌트비 대비해서 집값이 떨어져 줘야 이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집값에 대한 버블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동시에 렌트비도 같이 빠집니다. 아까 이유는 설명을 드렸었죠.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렌트비가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렌트비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야지만 이 지표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쉘터 관련된 CPI랑 실업률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네,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쉘터 관련된 CPI가 빠지려면 침체가 와야 된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그 지표죠.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주식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침체를 나타냈던 지표입니다.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지면 경기가 무조건 과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져서 자연 실업률에 도달하면 무조건 100%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이번에도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 내에 파산 관련된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업 관련 쪽 챕터 11이 파산 신청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대비해서 83%가 올랐다. 뭐 이렇게 보면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여기입니다. 2022년도에는 더 많았었죠. 파산한 기업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요때에 비하면 네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또 한마디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지표를 보시면 코로나 때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뭔가 한 방 빵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뉴욕 연준에서 내놓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나임 중고차 지수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괜찮은 건가 싶죠, 또. 네. 그리고 이거는 2년물 채권 금리 대비 S&P 500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나타낸 건데, 한마디로 2년 국채 금리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면 주식이 오히려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지금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금 보시면 PER을 역으로 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4.51%가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이 4.51%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년물 채권 금리가 5% 가까이 되죠. 그러면 다우존스에 투자하느니 2년물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4%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스닥에 투자할 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1년 후에 PER을 예상치를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네, PER이 더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PER이 더 낮아지는 모습. 자, PER이 낮아지려면 PER이라는 게 주가를 EPS로 나눈 건데 이게 1년 후에 이 PER이 더 낮아지려면 주가가 내려가든지 EPS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JORI라고 하는 렌트비 관련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11월에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전월 대비 0.3%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OY로는 6.3%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약간 이렇게 주춤하더니 다시 오르는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기지 금리가 빠져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거는 GHVI라고 하는 집값을 나타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2022년 6월, 7월 이때쯤입니다. 그 이후로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MOM으로 보시면 그 하락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거는 모기지 금리가 조금 빠졌었던 그 부분이 적용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우에서 이런 리서치, 이런 뉴스를 계속 내놓습니다. 보고서를 내놓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추가 모기지 금리 인상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월달 신규 주택 매물은 올해 사상 최저 수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하우징 쪽도 만만치 않다. 저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기지 금리 계속 올라가야 집값이 잡히는 거고, 렌트 쪽은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야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일단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진퇴양난의 길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져서 경기 침체에 빠지고 그 이후에 다시 쌓아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장기적으로 투자할 좋은 환경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 또 최근에 말이 나오길래 또 가져와 봤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인데요. 연준은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한 상황을 보시면 실업률이 6.5%로 오르고, 그리고 2024년 3분기에 10%로 피크를 찍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기가 부러지고, 급격하게 부러지고, 빅스 지수가 마켓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이 38% 하락,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40% 폭락하는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4개의 국가 또는 그런 블락이라고 하죠. 블락에서 리세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강달러 현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어쨌든 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거래하는 쪽에서 부채를 갚지 않는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요런 걸 시나리오로 삼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지구 멸망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밑에 내려가면 어떤 걸 보겠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GDP 쪽 보겠다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 볼 거다, CPI, 3개월, 5년, 10년 국채금리, 그리고
정크 본드, 금리, 모기지 금리, 이거는 우대 금리, 요런 것도 보겠다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주가도 보겠다라고 하네요. 다우존스 주가도 보겠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폭락하는지도 보겠다라는 뜻인 거고,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한마디로 집 가격,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쪽도 보겠다. 그리고 빅스죠. 마켓 변동성, 요것도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걸 보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연준이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연준이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도 참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권 시장 쪽, 특히나 장기채 쪽에서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연준이 물가 통제력을 다소 상실한 것이 팩트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다소 상실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형님. 자, 그리고 건들락,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채권왕이죠. 그래서 연준이 아닌 채권 시장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채권 시장은 연준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건들락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죠. 지금 보시면 저 친구 금리 한 번 올리고 못 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였던 거죠. 4.75에서 5까지 올리고 그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두 단계 뛰어서 5.5까지 올릴 거라고 지금 채권 쪽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5.75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지표를 보고 연준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고 채권 시장에서, 그리고 채권 선물 시장 쪽에서 이걸 지금 다 시장을 컨트롤 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연준은 신뢰를 잃었고 제이미 다이먼 형님 말처럼 금리에 대한 통제 능력도 잃어버렸고 금리를 통제할 능력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인다라고 했을 때 아마 3개월물, 2년물 정도는 같이 따라 어느 정도는 움직이겠죠. 3개월물은 굉장히 정직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2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특히나 장기채 쪽으로 10, 20, 30년물 쪽은 말 안 들을 겁니다. 아마 당장 저만 해도 지금 10년물 채권금리 이게 4%만 돼도 사버릴 거다. 4.25 오면 땡큐고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더 땡큐다. 더 살 거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장기 채권물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쪽에서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자기들 주관대로 움직여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차라리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채권 시장이 연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일단 그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만약에 재무부의 부채 한도에 걸려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런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채권 시장 쪽에서는 더 신뢰를 잃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점점 더 날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고 채권 시장이 알아서 움직여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렌트비가 하락을 해야 지금 이 CPI가 잡히는 건데, 렌트비가 하락을 하려면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뜻인 거죠. 한마디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와야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렌트비도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의 관계에 따라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이전 영상 보시면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샴의 경기 침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경기 실업률이죠.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0.5%, 0.9%였네요. 어쨌든 그 정도만 올라도 곧바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 0.9%였던 것 같습니다. 0.5%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3.4%니까 이게 만약에 실업률이 3.9%만 돼도 곧바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게 경기 침체 신호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업률이 갑자기 0.9%까지 올라갈 일은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권 시장 때문에 박스권 한마디로 횡보하겠다는 거죠.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재가 떠도 일단은 경기 지표죠. 경제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와도 연준이 통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 쪽에서 알아서 채권 수익률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